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12주차 3편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야겠어요. 논문을 빨리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논문 내용이 긴데 3편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5대 샷도 설명하다가 이제 세 번째 와인 들어갈 때입니다. 라뚜루입니다. 라뚜루 세 번째 샤또 라뚜루. 15세기 영국인이 세운 요새의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와인으로서요. 투르는 탑이라는 라뚜루의 투르는 탑이랍니다. 와인병 라벨에도 이렇게 철탑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철탑이. 생모메르 탑 또는 라뚜르 생모메르에서 라뚜루라는 이름이 유래되었고요. 특히 1982년 라뚜르를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시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좋아해서 유명해진 계기가 사실 되었습니다. 2007년 신라 호텔에서 열린 정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제공된 와인이기도 했고요.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셨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지고 가는 와인은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와인이 품격이기 때문에 정상들이 마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남성적인 와인이다. 그러니까 샤또 마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성적 와인하면 라뚜루, 강한 와인 이런 와인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디켄팅을 하지 않고 마시면 제일 강해요. 5대 샷도 중에 제일 강해요. 물론 디켄팅을 하면 설명은 되죠. 그러나 디켄팅 이전에 첫 번째 아로마로 판단한다면 가장 강합니다. 담배 잎과 같은 무거운 맛을 내기 때문에 강한 이미지의 상징을 불렸고요. 그러나 이 와인을 충분히 디켄팅해서 마시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그 맛이 변화해서 마치 마고를 연생하게 할 정도의 부드러운 벨벳의 맛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953년과 같은 올드 와인일 경우 더욱 그 맛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향인 아로마 역시 복합적인 기묘한 블랙베리와 과일 향의 향신료적인 송로, 버섯 그 아름다운 향을 가지고 있죠. 알렉산드로 드 세규가 1716년에 상속을 받았고요. 1718년 그의 아들 니콜 알렉산드로 드 세규가 샤또 무똥과 샤또 깔롱을 사들여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가문이죠. 그는 후에 나에게는 샤또 무똥과 샤또 라뚜르가 있지만 내 마음엔 깔롱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 샤또를 설명하는 것 중에 이제 깔롱이 들어와 있는데요. 5대 샤또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깔롱도 대단히 유명한 와인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 마음에 깔롱이 있다라는 어떤 깔롱 그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시중 백화점에 가면 팝니다. 근데 고가입니다. 그래도 몇십만 원 가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남성과 같은 라뚜루, 여성과 같은 무똥에 비해 마치 신비롭고 신선한 맛을 지닌 깔롱의 향미. 지금 얘기하는 거는 5대 샤또는 아니지만 샤또 깔롱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대단히 향기롭다. 그는 와인과 인생의 묘미를 아는 전설적인 와인 귀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죠. 우리가 5대 샤또는 아니지만 깔롱 쇠규 이 와인을 만약에 사서 먹거나 선물한다 할 때는 이 스토리를 알아야죠. 내 마음에 깔롱이다. 즉, 내 마음에 당신이 있습니다. 라고 어떤 사랑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샤또 라뚜르의 스토리텔링에서 도출해서 키워드는 과연 뭘까요? 그렇다면 귀족의 신실한 지킴, 남성적인 강함, 비즈니스와 정치 모임, 기다림의 비밀 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표현할 수,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럼 라뚜르 와인의 올드 빈티지를 실제로 테스트하는 자료를 제시했고요. 그림 6에 라뚜르 1988년산, 그림 7은 라뚜르 1953년산, 그 다음에 부르고뉴 꼬뚜 누뉴의 생리방 이렇게 비교를 제가 해놨습니다. 1942년산 굉장히 오래된 고가의 와인들이고요. 제가 실제로 테스트한 겁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라뚜르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왼쪽에 있는 거죠. 보이시죠? 라뚜르. 그 다음에 철탑의 요새가 보이죠? 저것이 상징입니다. 설명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생비방. 그 다음에 라뚜르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도 틀리잖아요. 부르고뉴와 보르도의 대표적인 비교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샤똥, 무똥, 로칠드.
필립 로칠드 남작의 유명한 말인 1등은 될 수 없고 2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나는 무등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무등의 정신이죠. 정신을 알 수 있고요. 51년간의 일생을 바친 노래 끝에 드디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갑니다. 1973년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피카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와인 보여드렸죠? 다시 보여드릴 필요 없고요.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저 부자죠.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고요. 하여튼 제가 소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그런 와인이죠. 마실 수는 없죠. 굉장히 계속 소장하고 제가 간직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무덤 로칠드를 완성한 결실이 73년이다 말씀드렸고요. 1855년 제정 이후에 등급 프랑코리오 등급을 만든 이후에 100년이나 지나서도 바뀌지도 않았던 프랑스 매덕 등급 분리를 무덤 로칠드가 치고 올라간 거죠. 최고의 와인 등급을 올려놓은 계기였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죠. 무똥은 현재 1등이다. 2등이 있던 시는 지났다. 무똥은 영원히 1등이다. 이런 새로운 글귀는 지금도 와인의 힘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것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알아놓으면 실제로 사용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무똥은 포도주를 사랑한 불멸에 빌린 남자에게 혼이 스며들어 있고 그 다음에 까마까치밥, 나무 열매에서 풍기는 그런 느낌, 향 이런 게 있습니다. 온몸을 중심에서 씻어내는 아주 청량감이 시원한 도전은 비상하는 듯한 비밀스럽게 간직한 전설적인 신비한 맛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렌딩 섞는 거요. 포도 품종이 까베네 쇼비뇽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멜롯으로 구성이 된다. 다른 블렌딩에 비해서는 다소 좀 이렇게 간단하죠. 그만큼 포도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샤또 무통 로칠드는 2015년 1월 글로벌 경매 소도비에서 보면 홍콩에서 진행됐는데요. 빈티지가 1945년부터 2012년까지 총 66병의 컬렉션 한꺼번에 팔았어요. 근데 무려 48억에 팔렸습니다. 즉 평당 한 병 가격이 7,200만 원입니다. 한 병에. 아시겠죠? 굉장히 고가입니다. 전 세계 와인 경매가 중에 최고가로 낙찰이 되었고요. 1945년사는 당시 한국에서 6,200만 원을 호가했다. 오버드 파카, 이렇게 와인에 점수 주는 분 있죠. 유명해졌죠. 지금 와인 점수대로 움직이고 있는 현실인데요. 앞으로는 물론 바뀌어야겠지만 아무튼 이런 손쉬운 방법으로 점수제를 만들었으니까 인정해줘야죠. 100점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45년산 무똥 로칠드를 구하기 어려워요. 특히 1945년은 제2차 대전 기간 중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전쟁 중에. 그리고 영국의 유명 와인 매거진 디켄터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마셔야 할 와인 10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위에 오른 겁니다. 지금 한 게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무똥 로칠드. 또한 힘을 상징하는 라뚜루, 우아함을 나타내는 라피드와는 달리 향기로운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를 느껴지지만 튀지 않는다. 쭉 여러 가지가 다 느껴지는데 튀지 않는다. 밸런스. 그리고 매년 와인의 라벨 디자인 매년 바뀝니다. 그 그림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유백 이완 화백의 그림도 들어갔습니다. 한 번 딱 우리나라 그림이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유명해지면 어느 누구도 매년 그 라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매 바뀝니다. 유명한 예술가에 맡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로 컬렉션을 열기도 하고요. 한국 작가의 작품도 한번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돈도 받았죠. 큰 돈을. 자, 샤또 무똥 로칠드의 스토리텔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완성되었다. 당당한 도전. 영원한 정신. 예술 작품 같은 라벨. 향기롭고 매력적인 밸런스 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똥 로칠드의 올드 빈티지 실제 테스트하는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그림 8부에서 무똥 로칠드의 1973년산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의 작품이 라벨에 들어있고요. 이런 무똥의 성격을 축하하면서 피카소의 아쉽지만 돌아가셨잖아요. 그 그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작 필립은 피카소의 수채화를 특별히 무똥의 1973년 라벨에 넣었고요. 자랑스럽게 1등급과 새로운 좌우명을 과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은 잘 보세요. 이겁니다.
1973년 1등급으로 올라갔을 때의 무똥 로칠드 그림 피카소의 불후의 명작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무똥 로칠드 매번 그림이 바뀐다. 세컨 와인도 있습니다. 세컨 와인은 사서 드셔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대 샤또의 마지막 5번째 샤또 라피드 로칠드. 여러분들이 그 5대 샤또 중에 가장 구하기 힘들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비쌉니다. 제일 비싼 5개 중에 샤또 라피드 로칠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5대 샤또 5개 중에 하나를 먹어라. 그럼 저는 이거 먹습니다. 다 먹어봤는데 5대 샤또 중에 라피드 로칠드가 가장 초콜릿 맛과 향기가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 자, 로칠드 그룹, 로칠드 가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칠드 가문이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와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로 인정받고 있고요. 블렌딩은 까베네 쇼비뇽 포도, 그다음에 멜롯, 까베네 프랑, 루티 메르도. 성능 블렌딩 보면은 오브령 이런 거 비슷하죠. 1961년에는 100% 까베네 쇼비뇽으로 생산한 적 있죠. 왜냐하면 셀러 마스터가 이제 그때를 봐서 하는 건데 그건 다 역사적 기록을 봐야 됩니다. 특상급 빈티지는 1818년, 굉장히 오래됐죠. 1810, 지금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1818년도 지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근데 올드 와인 상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대로 공부를 하면 실무와 경험과 연장적인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도 도움이 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846년도 좋고요. 1945년은 뭐 대단히 100점을 맞았고요. 1959년, 1961년, 1982년, 1990년, 1996년, 2000년 등등 그레이트 빈티지가 있습니다. 점수가 높은 거죠. 비싸죠. 프리미 크루 이외에 3분의 1가량의 포도주는 디지엠 크루 등급이 좀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루아드 라피드라는 라벨이 붙어진다. 등급이 낮은 거에는 그런 라벨이 붙어 있는데 맛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낮지만 좀 가격이 저렴한 사서 여러분들 드시면 됩니다. 기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라피드의 체계적인 와인 생산은 19세기 당시 소유주였던 자코드 세규가 이 포도밭을 가꾸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1960년 후부터는 명성이 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국의 초대 수상인 로버트 월펄은 그의 재임 기간 중 매 분기마다 샤도 라피드 로칠드를 주문할 정도로 대단히 애호가였죠. 라피드는 20세기의 고난의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포도원이 나치 주둔군의 막사로 사용되는 불명을 겪었습니다. 정전 시기에 굉장히 그렇죠. 전쟁이란 고통스러워. 그러나 포도밭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전쟁을 겪어서 살아남았지만 그래도 유명한 포도밭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생산된 라피드 와인의 품질이 다른 특 1등급 와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대다수 혹평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장 그레테는 1976년 라피드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일어섰고 1984년 일베르 로크방이 그 뒤를 이어서 훌륭하게 쭉 대를 이어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피드 1996년은 특 1등급 와인의 최고의 질감과 아로마 그리고 고품격의 세련미를 갖추어서 그 품격의 기세가 이제는 대단한 결정의 열매를 거뒀다. 달콤한 향신료와 메리류의 과일의 부케라는 건 고통 이후에 복잡한 여러 가지 향들이죠. 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입안에는 탄성을 자아내듯한 풍부한 탄닌 텁텁한 탄닌이 있지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돋보이는 원숙함. 매우 힘이 있는 와인으로 꼽히다. 뭐가요? 라피드 로칠드. 또한 빠르게 스며드는 민첩함.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도 수십 년 정도는 순조로운 계속 유명세를 탈 것이다. 판단된다. 1985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샤도 라피드 로칠드는 1789년산 굉장히 오래된 와인이죠. 그러나 분명히 마실 수 있는 정상적인 와인. 비싸잖아요. 정상이죠. 우리 돈으로 약 얼마요? 1억 3천. 한 병에 1억 3천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도 먼 훗날 큰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올드 와인은 투자의 대상이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투자의 대상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죠. 자, 샤또 라피드 로칠드의 스토리텔링에서 도출할 수 있는 키워드는 최상급 고가 와인.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키워드 도출. 고난을 이겨낸 신뢰감, 고품격 이미지, 복잡한 부캐의 원숙함. 아, 역시 라피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로 도출해 봤고요. 그래서 제가 라피드 로칠드 올리빈지 실제 테스트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림 10에서 11은 1974년산의 병 모습의 라디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라피드 로칠드입니다. 여러분들이 5대 샷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라피드 로칠드가 고가이기 때문에 병도 구경하기 힘들어요. 이게 라피드 로칠드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5가지의 5대 샷도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와인 스토리텔링의 사례. 자, 스토리텔링이 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화 감독 겸 작가인 앤드류 스탠트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일단 얘기했습니다. 오디셔터를 공부했으니까 스토리텔링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걸 조합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다음에 5가지를 제 첫째, 관심과 시간을 가지고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둘째, 완전하게 하지 말고 일을 줄 때 일과 일을 주는 방식이 된다. 재밌죠? 셋째, 고객이 스스로 상품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내적인 동기를 만들어야 되고, 넷째, 평생 교육적 관점에서 역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다섯째, 항상 변하는 흐름에 맞춰 라이언 킹과 같은 최고의 유행보다도 완전히 다르게 만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학자, 이 유명인이 만든 스토리텔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어렵고 선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재미있는 스토리와 자신의 목적이 맞는 와인 이야기를 찾는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가서 어떤 생각을 갖고 그걸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특히 고가이고 유명한 와인일수록 딱딱한 역사적 배경 지식으로 한정한다면 와인을 공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고 재미가 없잖아요. 자신이 주도한 모임에서 흥미를 유발해서 그 의미를 제시하며 성공적인 결실을 가지고 힘들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걸 알면 이렇게 재미있게 모임을 리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인 스토리는 와인 모임에서 서로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감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와인과 음식, 페어링 중요하잖아요. 와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도 대단히 마리아주입니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드웨어를 한다면 스토리텔링은 소프트웨어다. 좋은 음식과 와인을 먹고 있는데 내용을 몰라. 그냥 좋아, 비싸,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음식과 와인을 먹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탁 나서서 스토리텔링을 얘기해 준다면 감동입니다. 감동. 인기는 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프트 파워일 것이다. 자,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엠마 코트는 스토리텔링 법칙을 22가지로 정리했는데 이걸 소개하는 거죠.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소설, 프레젠테이션 등 스토리가 다 필요하죠. 이런데 여기 분야에 적용될 법칙을 정리한 겁니다. 이 중에서 작가로서가 아닌 관객의 입장에서 재미를 생각해 봐라. 둘은 매우 다를 수가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와인 분야에도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와인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와인을 바라보고 선택의 의미를 두려워할 것이고 와인 이야기에 자신을 일치시켜서 동일시해서 나랑 생각이 같구나. 이걸 사야겠구나. 이걸 의미를 표현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또한 와인으로부터 내가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잖아요. 슬픔에 대한 와인이다. 내가 슬퍼. 그럼 이 와인이 나를 위로해 준다. 이 되잖아요. 동일시 된다는 얘기죠. 와인을 통해 간접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와인의 맛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미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 개념이죠. 이때 스토리텔링의 위력은 대단하죠. 왜? 이거를 사게 되니까. 구매의 이유가 된다는 거 대단한 거죠. 소비자의 판단이죠. 자, 어떤 서성이 논문 쓴 어떤 분입니다. 이 분에 의한 의견을 보면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유형이 브랜드 의식, 브랜드 동일시, 이미지의 정교화,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의 구조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고관여되는 제품군에서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이미지가 정교화가 되어서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반면에 정보 중심의 광고에 의한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와인 상품의 경우 정보 중심적이냐 아니면 스토리텔링에 의존하느냐 꼭 두 가지는 아니지만 구분해 본다면 저건 어떤 와인이야? 그래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저 와인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와인의 정보보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들 여기에 끌린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이 판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와인 상품 지식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지만 비정보적인 또 못하네요. 비정보적인 스토리에 의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 들죠? 생각이 들죠? 제가 그래서 이 논문을 써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어떤 그 논문을 쓴 그 작가분들 의견을 보면 와인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와인 스토리텔링이 브랜드 인지와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해를 하고 또 그래? 나 이거 와인 사러 갈게. 그러면 와인 업체에서 뭐예요? 와인을 파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판매가 된 거니까.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자, 여러분 제 계획 때는 좀 다르게 좀 제 개인 논문을 소개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12주차 1, 2, 3편의 강의는 논문의 이론적 배경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13주 13주에 논문의 마무리를 하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과제는 저번에 독일 거를 냈지 않습니까? 냈으니까 요번에 과제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얘기한 5대 샷도 있죠. 5대 샷도 와인 5가지를 A4용 한 장 미만으로 간단하게 내는 걸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너무 수고했고요. 감사합니다. 또 12주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